안녕하세요. 저는 후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강경문이라고 합니다. 그 후회는 모두 제 아버지와 관련된 일 때문이었어요. 절 사랑과 희생으로 길러주신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제가 조금 더 현명했다면 아버지에게 찾아왔던 불행을 막아낼 수 있었을 텐데, 지금처럼 후회 속에 살진 않았을 텐데, 하는 미련을 도무지 놓아버릴 수가 없네요. 후회로 가득한 제 이야기를 용기를 내어 이렇게 사연으로 보내보려고 합니다. 형제가 없던 제게 가족은 아버지 단 한 분이었어요. 어머닌 제가 두들도 채 지나기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던 아버지 어머닌 아이가 생기지 않아 오래도록 마음고생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아버지 나이 30대 후반에 겨우 저를 낳았는데 어머니께서 가족의 곁을 너무 빨리 떠나셨던 거죠. 아버진 혼자 정말 힘들게 절 키우셨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엔 절 혼자 둘 수가 없어 아버진 포대게 절 얻고 농사일을 하기도 하셨죠. 제가 학교에 들어가는 돈이 전보다 많아졌을 땐 늘 돈 때문에 한숨을 쉬곤 하셨는데요. 어린 제가 아버지께 죄송해하는 걸 깨달으신 뒤론 한 번도 제 앞에서 돈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꺼내신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가 제 앞임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무릎까지 꿇은 적도 있었답니다. 그건 제가 9살 때 소아암에 걸렸기 때문이었어요. 이장님, 제발 돈 좀 빌려주세요. 제가 무슨 일을 해서든 꼭 갚겠습니다. 저희 경문이 잘못되면 저도 못 삽니다. 제발요. 아버지, 일어나세요, 제발. 못 일어난다. 너 살리려면 이깟 무릎 수백 번이고 꿇을 수 있어. 형편이 어려웠던 아버지는 제 병원비를 빌리기 위해 저를 데리고 동네 이장님, 이웃집, 평소 교류도 없던 먼 친척집까지 전부 찾아다니며 무릎을 꿇고 애원하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는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주 나중에 제가 성인이 됐을 때 아버진 술을 한잔 하시며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의 그 참담한 심정을요. 나라고 어린 널 굳이 데리고 돈 빌리러 다니고 싶었겠냐? 아버지로서의 자존심도 있고 네가 충격받을 것도 다 아는데 근데 널 데리고 다녀야 사람들 마음이 약해져서 조금이라도 돈을 빌려줄 거라고 생각했다. 너한테 너무 미안하고 참담했지만 난 그렇게라도 널 꼭 살려야 했어. 아버진 절 살리기 위해 모든 걸 내려놓고 독해지셨던 거죠. 전 그런 아버지의 희생 덕에 치료를 받고 살아날 수 있었네요. 거절도 많이 당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린 마음에도 꼭 살아서 아버지께 은혜를 갚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진 제 병원비 때문에 그렇게 빚을 많이 지셨어요.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셨죠. 아버지, 주말인데 또 나가세요? 옆 지방에 거물들이 계속 들어서나 봐. 그래서 사람 구하는 데가 많아.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지. 넌 더 자. 아버지 다녀올게. 그럼 저도 같이 갈게요. 저도 이제 중학교 3학년이에요. 공사장 일 저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저 힘도 세요. 키도 아버지보다 벌써 더 커졌다고요. 야, 이놈아. 차라리 그럴 시간 있으면 공부를 더 해. 내가 너 벽돌지게 하려고 세상에 내놨는 줄 알아? 그런 헛소리 또 하면 아버지 화낸다. 아버진 더더욱 무리해서 땅을 더 빌려 농사일을 늘리셨고 일용직 일도 수도 없이 나가셨답니다. 전 어떻게든 그런 아버지께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땐 고등학교 진로를 포기하려고도 했습니다. 집에 돈이 없으니 차라리 제가 빨리 취업을 하거나 어디 가서 기술을 배워야겠다 싶었던 거죠. 그때 아버진 크게 역정을 내셨어요. 대학을 안 가? 너처럼 머리 좋은 녀석이 대학을 가야지. 그럼 누가 가냐? 너 내가 일찌감치 부모님 여의고 집도 가난해서 국민학교까지밖에 졸업 못한 거 알아 몰라. 그게 내 천취 아니었는데 너마저 중졸이 되겠다고?
네가 가난 때문에 그렇게 중간에 고꾸라지면 그게 바로 불효인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크게 화내시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새벽같이 일용직일을 하러 나간 아버진 제게 짧은 편지를 남기셨어요. 경문아, 어젠 이 아버지가 너무 화내서 미안하구나. 아버지가 돼서 아들 앞길을 막는 것 같아. 내 스스로가 너무 원망스러워서 그랬어. 아버지가 가난해서 미안하다. 그래도 넌 어떻게 해서든 공부도 다 마치고 꼭 성공한 어른이 되거라. 아버지가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까. 세상을 살아보니까 가방끈이 길어야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거더라. 네가 내 뒤를 따라 걷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부탁이다. 그 편지를 읽는데 가슴이 너무 먹먹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전 결심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일뿐이니 어떻게든 공부에 매달리자고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고등학교 시절 내내 공부에 매진한 전 서울의 한 명문대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정말 자랑스럽구나, 경문아. 서울 사는 아이들도 문턱 넘기가 힘들다는 그 좋은 대학에 네가 가게 되다니. 이 아버진 이제 아무런 여한이 없다. 대학에 붙은 절 끌어안고 흐느끼시던 아버지 얼굴을 보는데 정말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한 탓에 동년배 아저씨들보다 주름도 흰머리도 훨씬 많아지신 아버진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시더라고요. 전 그런 아버지를 위해 꼭 성공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혼자 서울의 하숙집으로 상경한 전 정말 치열하게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과외 아르바이트 몇 개씩 뛰며 학비를 벌었죠. 아버지도 최선을 다해 제 학비를 대주셨지만 그 큰 돈을 다 감당하실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전 굴지의 대기업에도 입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젠 제가 다달이 용돈 보내드릴 테니까 일도 좀 줄이고 편하게 사세요. 됐다. 네가 힘들게 번 돈을 내가 아까워서 어떻겠으니. 난 괜찮으니까 너나 맛있는 거 많이 사 먹고 돈 모아. 저 모으고 쓸 돈은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요즘엔 공부해서 주식도 좀 하고 있고요. 아버지 아들 능력 좋다니까요. 아버지, 저요. 아버지 호강시켜드리고 싶어서 이 약 물고 성공한 거예요. 아버지께 효도하는 게 제 성공의 이유였다고요. 그러니까 어릴 적 제가 그랬듯이 이번엔 아버지가 제 마음 좀 이해해 주세요. 그때부터 전 뿌듯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용돈을 자주 보내드렸습니다. 번번이 거절하시던 아버지도 결국 제 설득에 한 발 물러나 기쁜 마음으로 용돈을 받아주셨죠. 그렇게 돈을 벌며 저는 제주도 여행 한번 못 가보신 아버지를 모시고 둘이 해외여행도 가고 국내 여행도 다니며 처음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아봤습니다. 가장 좋았던 건 아버지 어깨를 항상 누르고 있던 삶의 무게가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멋진 풍경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환하게 웃으시던 아버지를 보고 있노라면 사는 게 참 행복하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대기업 월급 외에도 주식과 투자로 인한 수입이 있어 주머니가 더 여유로웠던 전 30대 초반의 나이엔 아버지께 집도 새로 지어드렸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사시던 낡은 고향집을 허물고서요. 아이고야, 집이 이렇게 좋을 필요가 없는데 이런 대궐 같은 집을. 이거 고마워서 어떡하냐, 경문아. 이 아버지한테 너무 과분한 집이다. 과분하긴요. 마음 같아선 진짜 대궐을 지어드리고 싶었다고요. 아버진 충분히 그만큼 받을 자격이 있으세요. 계속 서울로 올라오셔서 같이 살자고 말씀드려도 싫다고 하시니까 이렇게라도 좋은 집을 선물해드리고 싶었어요. 평생 시골에서 산 사람이 사람 많은 서울 같은 데 나가면 병 생기는 거다. 난 네 엄마의 추억도 잔뜩 있는 여기가 좋아. 고맙다, 경문아. 내가 아들 잘 둔 덕에 이런 호강을 다 한다. 아버지를 잘 둔 덕에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힘들게 저 키워주신 은혜 저 평생 갚으면서 살 거니까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렇게 아버지께 집을 지어드린 지 2년 뒤, 전 사랑스러운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소개로 만났던 아내는 정말 참하고 상냥한 사람이었어요. 장인 장모님도 두 분을 모시고 살던 형님과 처남댁도 아주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죠. 전 그런 처가 식구들이 좋아서 처가에 자주 찾아갔습니다. 처가 식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노라면 바로 이게 내가 이상적으로 그려왔던 화목한 가정이구나 싶더라고요. 아버님, 이 며느리 보고 싶으셨죠? 그러셨을 것 같아서 저 완전 날아왔어요. 제가 자라온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했던 아내는 저희 아버지에게 정말 살가운 며느리가 되어주었답니다. 아버지께 자주 안부 연락도 드리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서울에서 차로 5시간이나 걸리던 아버지 댁에 찾아가자고 먼저 말해주곤 했죠. 아버진 그런 며느리를 정말 예뻐하셨습니다. 아내 또한 자신을 그렇게 예뻐해주던 저희 아버지를 진심으로 좋아해주더라고요. 아내는 따로 알뜰하게 돈을 모아 저희 아버지께 안마의자를 선물해드리기도 하고 아버지 댁 TV도 커다란 제품으로 바꿔드렸습니다. 또 아내는 아이들의 어린이집 등하원을 제게 부탁하고 아버지 병간호를 직접 도맡아 준 적도 있었어요. 아버진 평소에 작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셨는데요. 오토바이를 타고 시장에 가다 그만 사고를 당해 꽤 오래 병원에 입원을 하셨었거든요. 제가 못 살아요. 위험하니까 오토바이 조심히 좀 오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뜩이나 멀리 떨어져 살아서 저도 남편도 아버님 걱정 엄청 하는데 이렇게 속상하게 만드실 거예요? 다리가 이게 뭐예요? 아는 그때 제가 하고 싶었던 잔소리를 대신 해주더군요. 그 뒤 직접 아버지를 간병하러 아버지가 입원해 계신 병원에 내려가 있기까지 한 아내에게 전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마웠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버진 그 사고 후유증으로 다리 한쪽을 절게 되셨어요. 거동이 불편해지시니 아버진 전보다 집에 누워만 계시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그런 아버지가 걱정돼 저와 아내는 전보다 더 자주 아버지 댁에 내려갔습니다. 이젠 서울집으로 올라오시라고 몇 번이나 부탁드렸지만 그것만은 끝내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여길 떠나면 꼭 네 엄마랑 영영 이별하는 기분이 들어서 싫구나. 여기 나 말고 혼자 지내는 노인들도 많어. 다 알아서 잘 지내. 너희들 걱정 안 하게 내가 자주 걷고 운동도 할 테니까 그 말은 더 이상 꺼내지 말거라. 그런 아버지가 걱정되었지만 그래도 그때까진 괜찮았어요. 문제는 아버지가 연세 70대 중반을 넘기며 조금씩 치매 증상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거참 이상하네. 내가 지갑을 어디다 뒀더라. 요새 이렇게 자꾸 뭐가 생각이 안 나. 저번엔 갑자기 내 이름이랑 우리 집 주소도 기억이 안 나더라니까. 조금 불안하게 느껴지긴 했지만 처음엔 그냥 아버지가 연세가 드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길이 헷갈려서 시장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헤맸다라는 말을 하셨을 때 불안감이 엄습해 오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바로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갔고 아버진 결국 경증 치매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우선 진행이 늦춰질 수 있도록 약 꾸준히 드시면서 지켜봅시다. 의사의 말처럼 이후 아버진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셨어요. 낯선 것보다 익숙한 환경이 더 좋다는 의사의 말에 아버지께 선뜻 서울로 가자는 제안을 다시 드리지도 못했죠. 그래도 처음엔 약 덕분인지 아버지의 치매는 경증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70대 후반이 되시며 아버지의 증세는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이구야, 경문아. 나 큰일 날 뻔했다. 네? 왜요, 아버지? 이놈의 깜빡깜빡이 아주 사람 잡겠어. 내가 글쎄 가스불을 켜놨는데 그걸 깜빡했다가 집에 불이 났지 뭐냐. 다행히 소방차 불러서 집이 크게 상하진 않았는데 나 진짜 10년 감수했다. 어느 날 아버진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했다가 큰일이 날 뻔하셨답니다.
놀라서 바로 아버지께 달려갔는데 다행히 아버지도 무사하시고 집에도 큰일은 없었더라고요. 그때 전 바로 가스레인지에서 인덕션으로 교체를 해드렸죠. 아버지, 저희 왔어요. 뭐야, 집이 왜 이렇게 추워? 어머, 여보, 아버님이 온 집안 창문을 다 열어놓으셨어. 이 쌀쌀한 날씨에. 또 어느 날엔 주말 아침 일찍 아버지 댁에 가보니 집이 너무 쌀쌀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땐 몰랐는데 아내 호들갑에 그제야 집 창문이 전부 열렸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다행히 아버진 무사히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아버진 잠드시기 전 창문 닫는 걸 깜빡하신 거더라고요. 그때 아버진 심한 감기가 들어 일주일 넘게 고생하셨어요.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그래도 아직 중증은 아니고 경증과 중증의 사이 정도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와 아내는 아버지가 너무 걱정되어 제발 서울로 함께 가자고 설득을 했어요. 난 글쎄 이 서울이 갑갑하다니까. 게다가 애미도 요즘 다시 직장 나간다며. 그럼 어차피 거기 가도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텐데 뭐하러고 낯선 서울까지 가. 난 거기 가면 분명 평생만 더 악화될 거다. 싫어. 치매가 생기며 고집이 조금 더 세지셨던 아버진 여전히 서울살이가 싫다며 완강하게 나오시더라고요. 대신 그럼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는 건 어떻겠냐는 말에 그것까진 거절을 안 하시더군요. 어쨌든 그곳엔 전문 의료인들도 상주해 있고 무엇보다 아버지를 너무 걱정하던 우리의 고충을 외면하지 못하셨던 거죠. 하지만 결국 아버진 그곳에서도 잘 적응하지 못하셨어요. 아버진 저와 전화만 했다 하면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셨습니다. 저와 아내가 갈 때면 제발 내보내달라고 애원하셨고 결국 병원 측에서도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르신께서 중증 치매까지는 아니시니까 이렇게 힘들어하시는데 차라리 집으로 다시 모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르신을 혼자 두기 불안하시면 요양보호사를 고용해서 도움을 받아보는 건 어떠세요? 의사는 우리에게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문 요양보호 서비스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알아보니 거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때까지 우린 왜인지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 같은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한 방법이 되겠다 싶었죠. 그런데 좀 알아보니 공단의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으려면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아버지를 돌봐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열심히 정보를 알아본 끝에 신뢰할 만한 사설 업체를 통해 하루에 8시간 정도 주 5일 근무를 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주말엔 최대한 자주 제가 아버지께 가보면 됐으니까요. 다만 혹시라도 아버지와 맞지 않는 분이 오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우린 처음부터 좋은 보호사 아주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요양보호사 일만 16년을 했어요. 원래는 공단에 소속돼서 일했었는데 돈이 더 많이 필요해서 사설업체로 나오게 된 거예요. 제가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 애들을 공부시키고 대학도 보내느라 돈이 필요했거든요. 지금이야 뭐 다 장성해서 일찌감치 장가들도 갔지만요. 그러셨구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 일찍 보내고 혼자 절 키워주셨는데 그래서 남일 같지가 않네요. 근데 아주머니 혹시 치매 환자를 돌본 경험도 있으세요? 저희 아버지가 치매가 심하진 않으신데 그래도 치매기가 확실히 있으시고 전에 사고를 당해서 거동도 좀 불편하시거든요. 전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지병도 있고 연세도 있으시다 보니까 요즘 조금씩 더 잘 못 걸으시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저 아버님보다 훨씬 심한 치매 환자도 많이 돌봤어요. 게다가 저희 친정아버지도 일찍 온 치매로 고생하다 돌아가셔서 내 아버지 모신다는 생각으로 정말 잘 돌볼 수 있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아드님. 당시 50대 후반이었던 아주머니는 경력도 많고 인상도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게다가 자신의 아버지도 치매였다는 말에 저희 아버지를 더
진심으로 대해줄 분 같더라고요. 아내도 처음부터 좋은 분이 오신 것 같다며 아주머니 마음에 들어했죠. 그렇게 고용한 아주머니는 저희 아버지에게 정말 잘해주시더군요. 오늘 아버님 좋아하시는 호떡도 살 겸 먹거리도 살 겸 시장에 모시고 나왔어요. 편하게 휠체어 타시래도 걷는 게 좋다고 하셔서 천천히 2시간 정도 산책하다 왔네요. 사진은 호떡 들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좋아 보여서 찍었고요. 아주머니는 제게 아버지의 사진을 자주 보내주셨어요. 사진 속 아버진 정말 즐거워 보이셨죠. 그냥 계약대로 기본적인 간병만 잘해주셔도 감지덕진데 아주머니는 거동이 불편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시장이나 근교 산책을 가주시기도 하고 아버지 식사상을 푸짐하게 차려주시기도 했죠. 또 아주머니는 아버지 휴대폰으로 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주시기도 하셨답니다. 아버님이 아드님, 며느님 보고 싶으신가 봐요. 평소보다 자꾸 더 두 분 얘기를 하시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내려놓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자식들 바쁘니까 미안해서 전화 못 거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지랖 좀 부렸어요. 자, 어르신, 제가 직접 아드님께 전화 걸었어요. 받아보세요. 제가 미처 몰랐던 평소 아버지의 마음과 모습도 아주머니 덕분에 알 수 있어 참 감사했네요. 저 아내는 그런 아주머니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몇 달 뒤엔 죄송한 마음을 무릅쓰고 제안을 하나 드렸죠. 저 아주머니, 그냥 저희 아버지 집에서 입주 요양보호사로 생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월급은 섭섭지 않게 챙겨드릴게요. 제가 아버지가 너무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다른 분이면 이런 부탁까진 불안해서 못 드렸을 텐데 아주머니라면 저도 집사람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려우실까요? 어렵긴요. 그렇게 해요. 어차피 저도 자식들 다 내보내고 혼자 살아서 양해 구할 가족도 없는데요, 뭘. 그리고 실은 저도 아버님 혼자 두고 오면 마음이 아프고 걱정도 많이 됐었거든요. 내가 가면 은근히 많이 쓸쓸해도 하시는 것 같길래 일부러 1~2시간 늦게 돌아온 적도 많았고요. 어르신이 20살 가까이 어린 나한테 꼬박꼬박 존대도 해주시고 마음이 정말 따뜻한 분인 걸 알게 되니까 저희 아버지 생각이 더 나서 저도 잘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아주머니는 짐을 싸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차피 방은 따로였고 집에 화장실도 2개나 있었기에 문제될 건 없었죠. 가끔 일이 있어 주말에 아버지를 뵈러 오지 못할 때나 아주머니가 퇴근하고 난 뒤에 저녁엔 항상 아버지 걱정이 됐었는데 너무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아무리 돈을 들이고 고용한 입장이라지만 아주머니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집에 사람의 온기가 생기자 아버진 전보다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리고 계속 대화를 나눌 사람이 있어서인지 치매도 그 이상 심해지지 않고 유지 정도는 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를 잘 챙겨주던 아주머니는 저희 가족이 갈 때면 종종 밥상까지 차려주셨어요. 저희가 너무 죄송해하면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우리 아들 며느리들은 바쁘다고 나 보러도 자주 안 왔는데 아드님이랑 며느님은 아버님을 너무 살갑게 챙기는 것 같아서 보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더 잘해주고 싶었고요. 게다가 원래였으면 나 혼자 외롭게 보냈을 주말인데 요즘엔 아버님이랑 둘이 수다 떨면서 보내거나 이렇게 아드님, 며느님이 애들까지 데리고 와주니까 나도 덩달아 활기가 넘쳐서 오히려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런 아주머니께 고마워 전 월급 외에도 따로 돈을 봉투에 담아 종종 챙겨드리곤 했습니다. 뭐라도 더 보답해드리고 싶어서요. 그 외에도 명절이나 아주머니 생신 땐 당연히 휴가도 드리고 월급만큼의 보너스도 드리곤 했죠. 사이가 가까워지며 아주머니는 저 아내에게 말도 편하게 놓으셨어요. 그렇게 아주머니와 잘 지내던 와중 언제부턴가 아버지의 표정이 갈수록 어두워지시더라고요. 아버지, 저희 왔어요. 그래. 아버지도 기운이 없으시네. 아주머니, 저희 아버지 혹시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저번에 병원 모시고 갔을 때 치매 진행도 그대로시고
건강도 크게 나빠지신 게 없다고 했는데. 병원에서 그렇게 말하긴 했는데 내 생각엔 요즘 치매기가 조금은 더 심해지신 것 같아. 밥도 잘 안 드시려고 하고 그 좋아하던 TV에도 관심이 없어지셨어. 거기다 아버님 원래 지병도 있으셨잖아. 나이가 들면 큰 병이 없어도 자잘한 지병이나 노화로 기운이 계속 빠진다고 하더라고. 그래요? 아휴, 걱정이네요. 저희 아버지께 조금만 더 신경 좀 써주세요, 아주머니. 부탁드립니다. 아유, 걱정하지 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아버님이 나한테 그냥 환자도 아니고 얼마나 특별한 분인데. 저나 아내가 말을 걸어도 대답도 잘 안 하시고 꼭 침울한 일이 있는 사람처럼 어두워진 아버지 표정에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주머니 말대로 식사량도 줄어드신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아버지 상태가 안 좋아지면 무슨 수라도 써야겠다고 생각하며 저와 아내는 우선 아주머니께 더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그러면 안 됐던 거였어요. 그때 전 어떻게든 달라진 아버지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챙겨드려야 했던 겁니다. 아버지가 변하신 지 몇 개월이 지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후회에 잠기게 만든 처참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요양보호사 아주머니와 아버지가 동고동락한 지 3년 가까이 지났던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던 전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병천 씨 아드님 되시나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여기 경찰인데요. 아버님께서 오늘 아침 사망하셨습니다. 네? 뭐라고요? 누가 뭐가 어째요? 진짜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신을 경찰이라고 말한 그 남잔 제게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뜬금없이 들려온 비보에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전한 경찰에게 전 더듬더듬 물었죠.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저희 아버지랑 같이 지내던 요양보호사 아주머니가 계신데요. 그분한테는 아무 연락도 못 받았는데 그분이 신고한 건가요? 네? 아니요. 그냥 아버님 혼자 마당에 쓰러져 계신 걸 동네 분이 발견하고 신고하셨어요. 우선 알겠습니다. 당장 갈게요. 전 우선 출근했던 아내에게도 연락해 함께 급히 차를 타고 아버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11살, 10살이던 아이들은 가까이 사시던 장모님께 전화를 걸어 하겨우 좀 챙겨주십사 부탁드리고서요. 흥분한 저 대신 아내가 운전하는 동안 전 아주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엔 전화를 받지 않던 아주머니는 한참 뒤에야 제 전화를 받더라고요. 아주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나 집에 있지. 집이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저희 아버지가 혼자 마당에 쓰러져서 돌아가신 채로 발견됐다고 그렇게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대체 지금 어디세요? 네? 그때 아주머니는 제게 태연히 집이라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황당해하며 충격적인 소식을 알리자 경악을 하며 솔직히 말을 하시더라고요. 뭐? 어르신이? 미안해. 사실은 나 잠깐 어디 나와 있어. 볼 일이 있어서. 그럼 왜 집이라고 거짓말하셨어요? 그게 그냥 말하기 번거롭기도 하고 어차피 금방 들어갈 거라 대충 둘러댔던 거야. 개인적인 일이라서. 아무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휴, 새벽같이 일부러 나올 때만 해도 멀쩡하게 주무시고 계셨는데 어르신이 대체 왜? 아주머니는 지금 자신이 집이 아닌 게 중요하냐며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실려갔다던 병원으로 자신도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하니 아주머니는 아직 오지 않았더군요. 그리고 우린 병원에 안내를 받아 싸늘한 아버지의 주검을 볼 수 있었어요. 아버지 마치 잠에 드신 듯 조용히 눈을 감고 계셨죠. 아버지의 사인은 급성 심정지였다고 합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왜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네? 저 왔어요. 경문이 왔다고요.
아버님,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전 제발 꾸미길 바라며 아버지 마구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차가워진 아버진 더 이상 제 말에 어떠한 대답도 해주실 수 없었죠. 저 아드님 맞으시죠? 아까 전화드렸던 경찰입니다. 영안실에서 나오니 경찰분이 제게 다가오시더군요. 그리고 그 경찰은 제게 잔뜩 구겨진 쪽지를 하나 건네줬어요. 발견 당시 아버님이 손에 꼭 쥐고 계셨던 겁니다. 마지막까지 몸에 지니고 계셨던 물건이라 아드님께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 전해드려요. 그 쪽지를 읽어본 전 다시금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찢겨나온 수첩의 한 페이지였던 그 쪽지엔 아들 강경문이라는 제 이름과 제 연락처가 적혀 있었거든요. 대체 왜 이걸 쥐고 마당에 쓰러져 계셨던 걸까요? 글쎄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발견 당시 고인께서 이 쪽지를 꼭 손에 쥐고 계셨다는 사실뿐이에요. 마지막까지 아드님을 찾으신 게 아닌가 싶어 안타깝네요. 경찰은 잠시 절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잇더라고요. 평소 아버지의 지병 여부와 치매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던 것이 맞는지 등등 말이죠. 그 외에도 필요한 절차상의 말을 전한 경찰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인사를 남기곤 돌아갔어요. 아이고, 어르신.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경문아, 대체 아버님 왜 갑자기 쓰러지신 거라니? 아주머니는 뒤늦게 도착하자마자 절 붙잡고 오열하더군요. 그런 아주머니도 아버지가 왜 제 연락처를 쥐고 계셨는진 전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후 아주머니는 경찰서에 가서 간단한 조사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던 분이었으니까요. 이후 아버지의 사망에 대한 별다른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도 원인이 급성 심정지로 추정된다고 말했고 병원의 권유로 부검을 했지만 심장질환 외에 다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허무하게 아버지를 보낸 뒤 전 망연자실한 채 아버지의 빈소를 지켰습니다. 아니 강서방, 이게 무슨 일인가? 사돈 어른께서 갑자기 왜? 처가 식구들도 모두 먼 거리를 달려와 조문을 와주셨어요. 아버지를 너무 좋아했던 아내는 저러다 탈진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쉬지 않고 울부짖었죠. 아버님, 이렇게 갑자기 가시면 죄송해서 어떡해요. 이러시는 법이 어디 있냐고요. 아이고 어르신,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필 그 아침에 어르신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게 아니었는데 왜 하필 그날 제가 그랬을까요? 그런 아내 곁에서 아주머니 또한 3일 내내 빈소를 지키며 오열하시더군요. 그 끊임없는 곡소리를 들으며 저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불효자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싫다고 하셨어도 제가 아버지를 서울로 모셔와야 했는데 아직 키워주신 은혜도 다 못 갚았는데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장례를 끝내고 전 생전 아버지 유지대로 어머니 곁에 아버지를 묻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장례식이 끝난 뒤 경악스러운 진실이 밝혀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 휴대폰이 안 보이네. 아주머니, 혹시 저희 아버지 휴대폰 평소에 어디 두는지 아세요? 휴대폰?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아버님이 치매 때문에 물건을 이곳저곳 숨겨놓으셨는데 휴대폰도 그런 거 아닐까? 찾아보니 아버지 휴대폰이 보이질 않더군요. 아주머니께 물었더니 자신도 잘 모르겠다며 아주머니 집안 곳곳을 뒤져보셨습니다. 그러다 어디 구석에서 아버지 휴대폰을 찾았다며 들고 오시더군요. 저기 구석에 있었어. 아휴, 그렇게 리모컨이고 뭐고 죄다 숨기는 걸 좋아하시더니 마지막까지 그러셨네 어르신이. 아주머니 눈물을 훔치며 제게 휴대폰을 넘기곤 이만 집으로 돌아가시더군요. 솔직히 좀 의아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버진 물건을 구석에 숨기는 치매 버릇 같은 건 없으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곧 그 아주머니의 말이 거짓말일 거라고 의심하게 됐어요. 그 아줌만 몰랐던 거죠.
아버지 휴대폰에 자신의 추악한 실체가 모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요. 아버지의 휴대폰을 열어본 저와 아내는 그 아줌마의 모든 모습이 전부 가식이었다는 걸 알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보, 여기 음성 녹음 파일이 몇 개 있는데 저번에 내가 가르쳐드린 이후로 음성 녹음을 한 적이 있으신가 봐. 아내와 전 아버지 휴대폰에서 음성 녹음 파일 여러 개를 발견했어요. 전에 아내가 아버지께 음성 녹음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요양병원에 아버지를 모실 때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몰래 녹음해서 우리에게 들려달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물론 세상엔 좋은 분들도 많지만 하도 흉흉한 뉴스가 많이 들리는 세상이다 보니 아내는 아버지를 걱정했던 거예요. 치매 증상이 있으신 아버지가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실까봐 아내는 아버지께 몇 번이나 녹음하는 방법을 반복해서 알려드렸죠. 아버진 그걸 기억하고 계셨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들을 들어본 저와 아내는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제발 밥 좀 주시오, 아주머니. 아침부터 점심까지 쫄쫄 굶었잖아요. 시끄러워, 이 영감탱이야. 다 늙어서 무슨 하루 세끼를 꼬박꼬박 다 챙겨 먹겠다고? 사람 귀찮게 말이야. 저기 저 과자나 주워 먹든가. 아유, 귀찮아 정말. 이번 일만 끝나면 요양보호사 일 때려치우던지 해야지 원. 아주머니, 전에 나한테 잘해줬잖아요. 근데 대체 요즘 나한테 왜 이러는 겁니까? 예. 그때 먹고 살려고 노력한 거지. 이젠 한두 해 본 사이도 아니고 가식 떠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뭐 언제까지 내가 상전 대접을 해줘야 돼? 아유, 노인 냄새. 왜? 자식이랑 며느리한테 이루고 싶어? 내가 말했지? 나 감옥까지 다녀 무서운 사람이라고. 난 지금 집세도 안 나가고 하는 거 없이 월급 따박따박 들어오는 지금이 아주 좋거든. 그러니까 당신뿐 아니라 당신 자식 며느리 손주들까지 내가 사람 시켜서 해코지 않을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입 닥치고 있어. 알았어? 당신 아들 오면 그놈의 죽상 좀 그만하고 확 또 그러면 밥을 아주 이틀에 한 끼만 줘버릴 테니까. 그곳에 있던 모든 대화는 아버지와 요양보호사 아줌마가 나눈 대화 내용이더군요. 그 아줌마에게 밥을 달라며 애원하던 아버지의 애절한 목소리와 저희 아버지에게 반말을 찍찍 일삼던 그 아줌마의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던 건 언젠가부터 돌변해 자신에게 함부로 굴던 그 아줌마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 아줌마는 저희 가족을 들먹이며 저희 아버지를 위협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게 끝이 아니었답니다. 제발 우리 집에서 좀 나가줘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지금까지 내 돈 많이 칼취해 갔잖아요. 나 겁박하면서 통장 비밀번호 물어보고 내 휴대폰이랑 신분증을 어떻게 만져서 아주머니 계좌로 내 돈 잔뜩 보내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만하면 됐잖아요. 그깟 푼돈 좀 뜯어낸 거 가지고 생색은? 내가 분명 저번에도 말했지? 난 지금이 아주 좋다고. 다시 한번 말해줘. 나 무서운 여자야. 당신 자식한테 이르기라도 하면 나 아는 동생들 시켜서 당신 가족 싹 다 아주 엉망진창 만들어버릴 거야. 어디 내가 본보기라도 보여줘?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발 우리 애들만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우리 아들 엄마 없이 정말 힘들게 자란 가여운 아이입니다. 그 아줌만 가족들 몰래 아버지의 돈까지 갈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런 비슷한 대화들이 아버지 휴대폰엔 몇 개나 녹음되어 있더라고요. 그 여잔 치매 걸린 아버지의 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해 아버지를 마음대로 휘두르며 살고 있었던 거죠. 아버진 우리 가족이 잘못될까봐 그 모든 걸 말하지 않고 그저 녹음만 해두고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 대체 왜 말을 안 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 아버님 가여워서 어떻게 여보... 전 그 길로 바로 그 아줌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절 대하려던 그 아줌마에게 곧장 달려가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이 악마야. 우리 아버지 휴대폰에 다 녹음돼 있었어. 당신이 우리 아버지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고 홀대했던 거, 가족들 들먹이면서 겁박했던 거, 우리 아버지 돈 다 뜯어갔던 거 같이 전부 다. 그래놓고 감히 우리 아버지 장례식에 와서 악어의 눈물을 흘려? 뭐? 아이 진짜 그 영감탱이가 그런 걸 다 녹음했다고? 어디서 감히 영감탱이라 말을 써? 이 시궁창보다 썩은 인간아. 너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우리 아버지가 쓰러지셨던 거라고. 그런 주제에 감히 우리 앞에서 아무것도 모른 척을 해? 당신 내가 바로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야. 내가 당신 반드시 콩밥 먹여서 죄값 치르게 할 거라고. 아니 저기 경문아, 잠깐 진정 좀 해봐. 내가 지금 그 돈은 다 써서 얻고 나중에 천천히 갚을 테니까 신고만은 제발 하지 말아줘. 내가 혼자 자식들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말해줬잖아. 네 아버지처럼. 그래서 내가 잠깐 돈에 이성을 잃었던 거야. 나도 알고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그래도 나 네 아버지한테 잘했던 적도 많았잖니? 그 공을 생각해서 제발 진정 좀 해봐. 순간 본색을 드러냈던 그 여잔 제가 콩밥을 먹여주겠다고 하자 그제야 불쌍한 척을 하며 빌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것도, 그 눈물 또한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었죠. 전 그 여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악을 퍼부었습니다. 공? 그동안 나한테 받아간 돈이 얼만데 무슨 공? 불쌍해? 당신 인생은 지금부터 더 불행해질 거야. 당신이 우리 아버지 같다고? 감히 우리 아버지랑 당신을 비교해? 당신은 사람도 아니고 벌레야. 정신이 온전치도 못한 우리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악마라고. 내가 당신 절대 가만 안 놔둘 줄 알아. 이후 제가 제출한 증거로 인해 그 여잔 긴급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받으며 그 여자 모든 사실을 실토했다고 해요. 저희 아버지에게 뜯어낸 돈은 자신이 사치하는 데 쓰고 남은 돈은 자식들에게도 나눠서 보내줬다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그 여자에게 당하고 살던 아버진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그냥 저와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셨다더군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면서요. 그 여자가 평소처럼 겁을 줘도 아버지의 결심이 변하지 않자 그 여잔 더러워서 나간다며 간단한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 휴대폰을 훔치고 집에 전화기도 전부 숨겨놓은 채 사라졌던 거예요.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연락해 자신의 정체를 폭로할까 봐서요. 그러니까 그 여잔 아버지의 휴대폰을 집 구석에서 찾은 게 아니라 애초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찾은 척 연기했던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고립된 사이 그 여자 모든 걸 들키기 전에 어디론가 도망가려고 했다더라고요. 하지만 하필 바로 다음날 아침 아버지가 쓰러진 채 발견됐던 거예요. 아마 아버진 제게 도움을 청하려 제 연락처가 적힌 수첩을 찢어 밖으로 나오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대문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런 변을 당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여잔 전과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버지를 겁주기 위해 자기가 교도소에 다녀왔다는 거짓말을 했던 거죠.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전 들끓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당장이라도 가서 사실을 찢어 밝히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여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감되었기에 그럴 기회도 없더라고요. 대신 전 뻔뻔하게도 자신들의 엄마에게 선처해달라고 부탁하러 찾아온 그 여자의 자식들에게 악담을 퍼부어줬습니다. 선처? 우리 아버진 돌아가셨어. 근데 선처라는 말이 나와? 아주 그 엄마의 그 자식들이네. 내가 마음 같아선 니들까지 싹 다 감옥에 쳐넣고 싶어. 니들도 너희들 엄마가 보내준 우리 아버지 돈 신나게 썼을 거 아니야. 저흰 그 돈이 그런 돈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이에요. 알았든 몰랐든
난 우리 아버지 마지막을 그렇게 처참하게 망가뜨린 니들 엄마도 그 자식인 니들도 다 징옷으로. 그러니까 선처 같은 개소리 또다시 꺼냈다간 니들 입을 다 찢어버릴 거야. 알았어? 그리고 니들 평생 천벌받으며 살기 바래. 너희들 엄마가 지은 죄는 평생에 걸쳐 갚아도 부족한 중죄니까 대대를 이어서라도 그 업보다 돌려받고 살게 될 거야. 너희들 엄마 보면 내가 너희 집안에 저주란 저주는 다 퍼부어졌다고 꼭 전해라. 알았어? 이후 그 여잔 재판장에 서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는데요. 법정에서 억울하답시고 한다는 말이 정말 역겹더라고요. 저도 치매 노인네 돌보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받으려고 한 거고요. 내가 한 고생이 얼만데 그 월급으로는 택도 없었다니까요. 난 그 영감탱이 돈 받아낼 자격 충분히 있었다고요. 야, 이 귀신도 혀를 내두라 악마야. 너 내가 지옥 불구덩이까지 쫓아간 한 있어도 평생 괴롭게 만들어줄 줄 알아. 어디 뚫린 입이라고 감히. 너무 화가 났던 전 판사의 제지에도 참지 못하고 악다곤을 썼습니다. 그렇게 그 여잔 실형 선고를 받으며 법의 철퇴를 맞게 됐지만 남은 가족들의 슬픔은 헤아릴 길이 없었어요. 저도 저지만 아내도 정말 많이 괴로워했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아버님을 챙겼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아버님이 싫다고 하셔도 억지로라도 모셔왔어야 됐는데 아버님은 날 그렇게 예뻐해 주셨는데 난 며느리 자격도 없어. 아니야. 당신이 아니라 내 탓이야. 내가 아버지께 더 신경을 썼어야 됐어. 아니, 애초에 요양보호사 같은 걸 알아봤으면 안 됐어. 내가 불효자야. 아내와 함께 고통스러워하던 전 아직 아버지 집도 처분하지 못했습니다. 그 집에서 혼자 고통받으셨을 아버지를 생각하면 나 자신이 너무 밉고 그 집도 원망스럽다가도 정정하셨을 그때 아버지 모습이 잔뜩 담긴 그 집을 차마 처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전 가끔 혼자 그 집을 찾아가 하염없이 목 놓아 울다 돌아오곤 합니다. 아직도 그 여자는 실형을 살고 있는데 전 그 여자에게 민사소송도 걸었어요. 그 여자가 갈취해간 아버지의 돈을 돌려받으려고요. 그리곤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돈이 없다던 그 여자에게서 아직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요. 전 그 여자가 감옥에서 나온 뒤에도 무슨 수를 써서든 그 돈을 다 받아낼 겁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라도요. 요즘엔 자식들 다 키워놓고 시골에서 혼자 지내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시대가 격변한 만큼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몰리고 어르신들은 고향에 남으시니 이런 사회적 문제가 도래한 것 같네요. 제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시골에서 혼자 혹은 둘이 지내시는 부모님을 둔 자녀분들이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엔 내가 잘해드린 일보다 후회스러운 일들만 떠오르며 가슴에 사무친다고요. 그러니 오늘 당장이라도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억지로 시간을 내서라도 부모님을 더 자주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후 전 시간이 적지 않게 흐른 지금까지도 매일같이 이렇게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거든요. 저희 아내도 아버지를 떠올리며 흐느끼는 날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엔 아버지의 기일이라 아버지 산소에 다녀왔는데요. 어찌나 그리운 마음이 드는지 무덤을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했었네요. 너무 그립고 죄송한 마음에서요. 그런 아버지께 사연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짧은 편지를 적어보고 싶습니다. 제 긴 후회록에 끝까지 귀 기울여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전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아버지, 저 경문이에요. 하늘에선 편안하시죠? 아버지 지켜드리지 못한 불효자인 제가 이런 편지를 보내는 것조차 죄스럽게 느껴지네요. 그래도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용기를 냈어요. 아버지를 힘들게 만든 그 여잔 제가 평생에 걸쳐 응징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한을 꼭 풀어드릴게요.
다만 증오심에만 묶이진 않고 사랑하는 제 아내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 아버지처럼 태산 같은 가장이 되어주려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제 걱정을 덜 수 있으실 테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늘에서 부디 잘 지켜봐 주세요. 아버지가 인생을 바쳐 키워주신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요. 아버지께 실망스럽지 않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저 떳떳하게 살아갈게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언제까지나 가슴 깊이 사랑합니다.